적용되는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술 파이프라인, 또 하나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최근의 CPU라면은 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피처예요. 산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술 연산을 갖다가 파이프라인화 시켜가지고 연산 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보통 이건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서 굉장히 그 효과적인데, 왜 그러냐면 정수 연산에 비해서 실수 연산이 연산 단계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가수를 갖다가 뭐 연산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정교화 시켜야 되죠. 뭐 소수점 이하 곱하기 뭐 10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연산 단계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연산 단계가 많다는 얘기는 세그먼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그 얘기했죠. 세그먼트가 많을수록 파이프라인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수 파이프라인보다는 실수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본 것처럼 뭐 x는 뭐 a 곱하기 뭐 2의 a승이다. y는 b 곱하기 2의 b승이다. 이제 이진수의 실수 형태예요. a하고 b는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소수점 이하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진수겠죠. 이런 연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이진수로 했다 해가지고 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그냥 십진수로 생각해도 돼요. 십진법으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지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실수를 연산하려면 일단 지수를 비교해 가지고 지수를 맞춰야겠죠. 뭐 큰 쪽으로 맞추든지 작은 쪽으로 맞추든지 간에. 보통은 지수가 작은 쪽으로 맞춥니다만은 뭐 큰 쪽으로 맞춘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맞추는 거 우리가 정렬이라고 합니다. 정렬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가수끼리 연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수를 다시 맞춰가지고 유효 숫자, 가수가 소수점 이하부터 유효 숫자 나오도록 지수를 조정을 하죠. 그러한 단계가 4단계가 있는 겁니다. 즉 먼저 지수를 비교하고, 지수가 만약에 이제 다르다면, 같은 건 모르겠는데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이 만티사, 즉 그 소수점 부분의 유효 숫자를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 유효 숫자가 먼저 오도록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수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높은 쪽으로 맞출 것인가, 낮은 쪽으로 맞출 것인가. 그래가지고 높은 쪽으로 맞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수를 얼라인 하는 것이고, 낮은 쪽으로 맞춘다 그러면 낮은 쪽에 맞게 지수를 얼라인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세곤트 3에서는 이 만티사 부분을 갖다가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연산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다시 얼라인 해가지고 정교화 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지수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만티사 부분이 소수점 이하부터 유효 숫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단계 4단계 거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전형적인 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좀 의아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정수 연산에 비해서 실수 연산이 오히려 더 빠르다. 물론 이거는 실수 연산, 플로팅 포인트 연산 유닛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수가 더 연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정수보다 더 빠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정수 연산은 파이프라인화 시키면요, 파이프라인 2단계, 다시 말하면 세그먼트 2개예요. 그런데 실수 연산은 파이프라인 4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연산은 맥시멈 해봤자 2배밖에 빨라질 수가 없는데, 실수 연산은 맥시멈 4배가 빨라지고 한 클럭마다 거의 1개의 데이터를 갖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 연산이 2배가 빨라진다는, 뭐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2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배씩 빨라지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실수 연산이 뭐 빨라져봤자 정수 연산에 보통 한 1.4배, 5배 정도 빨라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의외로 실수 연산의 속도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정수 연산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를 수 있다, 빨라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프로그램할 때, 이것도 역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쓰는 기법인데, 정수값을 쓰는 것보다 실수값을 쓰는 것이 산술 연산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연산 프로그램 있죠. 뭐 포트라인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이제 과학
그 수식을 갖다 연산하는 그런 프로그램 짤 때는 일부러 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 하기 위해서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로팅 포인트 변수로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 선언해도 되는데 일부러 플로팅 포인트로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또 레지스터가 많을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플로팅 포인트 사용하려면 그만큼 레지스터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플로팅 포인트 사용하게 되면은 레지스터가 모자라 가지고 레지스터 비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충분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CPU의 경우에는 실수 연산이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 로우 레벨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수 연산이 더 빠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코아 i7 같은 경우에는 실수 연산이 더 빨라요. 하지만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그런 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니멀한 펑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수 연산보다는 당연히 정수 연산이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따라서 CPU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짜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컴퓨터 구조 제일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사용해서 프로그램 잘 짜고 싶으면은 컴퓨터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돌리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다시 말하면 운영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만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도 빠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운영 체제 그리고 컴퓨터 구조는 이거는 한 덩어리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예, 한 통속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다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 정말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공부를 해서 그런 분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를 전혀 모르고도 보안 공부만 해서 또는 게임 프로그래밍 공부만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 갖다 전부 다 갖추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하고 싶은 거, 당장 관심이 있는 거, 이걸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삶이 편하고 싶으면은 즉 과장 승진, 부장 승진 이런 거 빨리빨리 이사 승진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높은 자리에 편하게 빠른 시간에 앉고 싶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강점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보다 경쟁력이 생기고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 그럴 일 없다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낮은 데에서 여러분들 재밌게 살면 됩니다. 월급이 적고 대우가 좀 안 좋더라도 행복하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난 욕심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기본적인 과목, 기본적인 지식에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전부 다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모르면은 다른 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CPU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서 명령어 파이프라인인데 이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CPU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CPU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명령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수행되고 각 타이밍과 클럭에서 어떤 식으로 명령어가 돌아가야지만 가장 효율적인지 하는 것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컴파일러를 만들고 그 컴파일러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파이프라인을 잘 지원하고 그리고 병렬처를 잘 지원할 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뭐냐? 여러분들이 제5장에서 이미 봤지만은 명령어가 수행될 때는 T0, T1, T2 패치 사이클이죠. 그다음에 이제 T3에서 간접 주소 계산하고 T4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어가
디코딩 돼가지고 수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명령어 수행 다 되고 나면 다시 다음 명령어를 패치해 와서 패치 사이클도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그리고 이제 명령어 수행 이런 과정을 명령어마다 계속 반복하죠. 패치하고 실행하고 패치하고 실행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죠. 그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먼저 메모리에서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의 코드 세그먼트죠. 예,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코드 세그먼트에서 명령어 하나를 패치해 옵니다. 어떤 명령어? PC 레지스터 가리키고 있는 명령어죠. 예, PC 레지스터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패치해 와요. 패치 사이클 T0, T1, T2가 지나가겠죠. T2 때 뭐예요? 명령어 디코딩 하죠. 예, 디코더에서 이제 D0부터 D7까지 명령어가 디코딩 됩니다. 그 다음에 T3에서 뭐 했어요? 유효주소 계산했죠. 만약에 직접 주소다 그러게 되면 유효주소는 바로 명령어에 있는 주소가 유효주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간접 주소다. 뭐 상대 주소다. 아니면 무슨 뭐 인덱스 그 주소이거나 아니면 레지스터 베이스 주소다. 임플라이드 주소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유효 주소를 갖다가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효 주소 계산해서 피언 산자를 갖다가 확인했어요. 피언 산자 즉 오퍼랜드가 메모리에 데이터 세그먼트에 몇 번째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럼 가져와야 되죠. 즉 피언 산자 오퍼랜드 패치를 또 해야 돼요. 예, 명령어를 패치하는 거 아닙니다. 패치는 항상 모든 명령어 수행 때 두 번 있어요. 명령어 자체를 패치해 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수행할 오퍼랜드 즉 피언 산자를 패치해 오는 두 가지 패치가 있습니다. 자, 피언 산자가 패치되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뭐 더하기라든지 아니면 뭐 로드 오큐멘트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실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산 결과를 갖다가 또 다른 레지스터에 우리 제 8장에서 봤죠. 또 다른 레지스터에 다시 연산 결과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6단계를 갖다 최소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세그먼트 개념으로 즉 각각 서로 다른 펑션 유닛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로 나눠본다면 첫째 요 패치 단계를 갖다가 세그먼트 1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T0, T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2에서 명령어 디코딩을 하고 명령어 디코딩은 그냥 조합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유효 주소, 오퍼랜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T3에 해당하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브랜치냐 하는 것도 이제 이거 결정해야 돼요. 요거는 바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언 산자를 갖다 패치해 와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세그먼트 3에서 다시 메모리 접근해 가지고 피언 산자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실행해 가지고 결과를 저장합니다. 그게 세그먼트 4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세그먼트로 수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패치, 디코드, 그 다음에 오퍼랜드 패치, 그리고 실행 이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계를 우리가 각각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 그리고 세그먼트 4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즉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계를 갖다가 4개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명령을 갖다가 4단계로 본다. 즉 4개 세그먼트로 본다 그러게 되면은 그 세그먼트는 첫 번째 세그먼트인 패치 인스트럭션 명령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어 디코딩 그리고 직간접 주소, 간접 주소에 대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갖다 계산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오퍼랜드를 갖다 패치해오는 부분. 네 번째 단계로서는 명령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FI, DA, F4, 그 다음에 X라는 4개의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어가 쭉 있겠죠. 뭐 어떤 명령어 시작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각 명령어마다 예를 들면 명령어 1번,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명령이 쭉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명령어가 수행되려면은 먼저 스텝 1 클럭이라고 봐도 됩니다. 첫 번째 클럭, 두 번째 클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럭이라고 봐도 되겠죠. 첫 번째 클럭에서는 패치 인스트럭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럭에서는 이제 디코딩 하고서는 그 다음에 유효주소 계산할 텐데 그 사이에 다음 명령 갖다 두 번째 명령을 패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타이밍에서는 그러면 이제 디코딩해서 하고 나서 유효 주소를 계산하고 나면은 그 유효 주소를 가서 우리가 이제 오퍼랜드 패치해 올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두 번째 명령어를 갖다 디코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을 그 사이에 또 패치를 해 옵니다. 네 번째 타이밍이 되면은 첫 번째 명령이 수행이 되고 두 번째 명령은 오퍼랜드 가져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명령은 디코딩하고 이제 간접 주소 계산할 수 있게 그 유효 주소 계산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명령을 패치해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순간이 바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꽉 차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세그먼트 4개 세그먼트로 만들어진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이런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쭉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령어 중에서 분기 명령이 있죠. 네, 브랜치 명령이 있습니다. 예, unconditional branch 그리고 브랜치 save return address라고 하는 두 가지 브랜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치는 뭐예요? 지금 명령어가 차례차례 1번 명령어, 2번 명령어, 3번 명령어, 4번 명령어 수행되고 있는데 브랜치는 거기서 갑자기 다른 명령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다른 어드레스에 있는 명령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말하자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세 번째 명령어 이렇게 차례대로 파이프라인 수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명령어가 분기 명령이에요. 브랜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브랜치 명령이 나왔다 해야지 바로 브랜치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이 명령어가 패치되고 그 다음에 디코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브랜치 명령으로서 몇 번 어드레스로 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오픈핸드죠. 몇 번 주소로 점프해 가야 되는지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실행이 되는 건데 자 디코딩 할 때 이미 이게 브랜치 명령을 알고 있는 거죠. 디코딩을 딱 해봤더니 명령어 디코딩 해봤더니 아 이거 브랜치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 네 번째 명령을 가져오는 게 의미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점프기 때문에 3번 명령이 점프기 때문에 4번 명령을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F5에서 오퍼랜드에서 정해진 번지 예를 들면 이 번지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15번째 명령이더라. 그러면은 3번 명령이 수행된 다음에 수행될 명령은 4번 명령이 아니고 15번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4번 명령 갖다 패치해오고 이거 소용없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명령은 예를 들면 15번째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도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네 번째 명령 패치해오면 소용이 없고 이거는 이 명령을 갖다가 점프가 수행된 다음에 패치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네 번째 클럭, 다섯 번째 클럭, 여섯 번째 클럭까지는 파이프라인이 이 부분이 비게 되겠죠. 왜냐하면 패치해서 디코딩하는 게 의미가 없고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명령을 가져오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다음 명령 수행할 명령이 4번, 5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랜치 명령이 끝나고 15 명령이 로드에서 패치해 오는 이때까지는 파이프라인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갖다가 우리가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생기는 지연이라고 그러고 이런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거 갖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파이프라인이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라인 broken, 파이프라인 has broken, 파이프라인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브랜치가 발생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더 이상 정상적인 동작을 못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수행이 못 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이 못 되고 이렇게 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이 브랜치된 명령에 가서야 또 정상적으로 파이프라인 수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지연됐다고 그러고 이런 그 브랜치가 발생할 때마다 명령어는 파이프라인이 수행되지 못하고
예, 명령어 그 브랜치가 끝난 다음에야 다시 파이프라인이 수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잘 하려면은 그러면 브랜치 명령이 가급적 안 나오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프로그램 짤 때 브랜치 명령이 그러니까 컴파일한 다음에 브랜치로 바뀌지 않는 그런 명령을 많이 쓰면 좋겠구나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 브랜치 명령이 뭐예요? if문, for루프, while루프, 스위치 케이스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브랜치입니다. 이게 if 뭐면은 이리로 가고 아니면은 절로 가라. 브랜치잖아요. for루프, for루프를 뺑뺑 도는데 돌고 있다가 for루프의 탈출 조건이 되면은 다시 for루프로 돌아가지 말고 이리로 밖으로 점프해라 이거잖아요. 이거 다 브랜치입니다. 뭐 스위치 케이스면 스위치 뭐면은 케이스 어디면은 어떻게 해라. 이거 전부 다 브랜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보세요 한번. 얘들은 C로 프로그램 짠다. 도대체 그 C 프로그램 내에서 브랜치가 아닌 경우가 있기는 한가요? 그러니까 물론 선언문 이런 거는 브랜치 없겠죠. 근데 어사인문 이런 것도 브랜치도 없겠죠. 근데 그거는 연필 프로그램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이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while문, for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돌아갈 날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프라인 갖다가 잘 사용하려면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은 뭐 어떤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파이프라인이 안 깨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마구잡이 프로그램 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짤 때 가급적이 고우톱은 넣지 말아라. 그 고우톱은 넣지 말아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난데없이 고우톱이 나오게 되면 잘 돌아가다가 파이프라인이 쭉쭉 수행되다가 고우톱가 브랜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파이프라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론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어떤 그 구조적인 프로그램의 구조가 깨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도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멈춰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토문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엄격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보면 그만 얘기했죠. 뭐 while문이나 for문이나 아니면 이제 if문 같은 전부 다 이거 결국은 고토예요. 결국은요. 이게 전부 다. 다 고토입니다. 예. 뭐 for i가 10보다 작으면은 루프를 도는데 10보다 크면은 결국은 저거잖아요. 고토 폼은 밖으로 나가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전부 다 고토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격히 말하면은 프로그램을 짤 때 고토문을 쓰지 말아라 하는 거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뭐 고토문을 갖다가 안 쓰면은 프로그램이 더 빨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고토문을 다 쓰게 돼 있어요. while문이나 for문이나 if문 가지고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파이프라인 명령어 파이프라인 돌아가는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 가급적이면은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할 거면은 if문이나 아니면 스위치문을 안 쓰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생각할 거예요. 그런 방법을 많이 적용할수록 여러분들이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포나 와일 루프가 안 나오게 하고 가급적이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비중을 적게 하고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느냐? 바로 이 컴퓨터 구조에서 이런 내용을 알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왜 짜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프로그램을 가장 잘 짜는 사람들, 뭐 전 세계로 봤을 때도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정말 탑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구사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브랜치문 이런 것만이 그런 파이프라인 갖다가 그 돌아가게 하는 걸 막는 그런 문제냐? 더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브랜치문은 단지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분기곤란.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고도 자원충돌 또는 데이터 의존성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사실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렇게 멈추거나 지연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이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이런 이제 뭐 데이터 디펜던시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오퍼랜드 포워딩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인터널을 건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인데 우리 만호 교수님은 여러분들 전부 다 대학원생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에도 넣어놨었어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자원충돌은 뭐냐? 자원충돌이란 동일한 자원, 뭐 메모리든 뭐 프로세서든 뭐 레지스터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자원이죠.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동시에 두 군데에서 접근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 다른 데도 3번 타이밍도 마찬가지지만 뭐 9번 보죠 한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타이밍에 패치 오퍼랜드하고 4번 명령에 패치 오퍼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6번 명령에 패치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이게 같은 타이밍에 수행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명령인데. 그런데 패치 인스트럭션도 메모리 참조하는 거죠. 패치 오퍼랜드도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죠. 자, 메모리는 여러분들 하나의 자원인데, 메모리가 램이 여러 개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메모리가 램이 여러 개라도 그건 한 개의 자원입니다. 하나의 버스를 쓰는. 예, 메모리마다 버스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자원인데, 이 타이밍에 오퍼랜드도 가져와야 되고, 명령어도 가져와야 돼요. 이런 경우를 자원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동시에 명령어하고 오퍼랜드 갖다가 즉 코드 세그먼트하고 데이터 세그먼트 갖다가 동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메모리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메모리를 갖다가 콘 세그먼트하고 데이터 세그먼트를 물리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그래서 버스를 두 개 둡니다. 듀얼 버스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SRAM들 이거 전부 다 이제 EDORAM이라고 그러죠. 익스텐디드 데이터 아웃풋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램인데 이 램이 익스텐디드 데이터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한 번에 두 개의 그 세그먼트로 나눠진 그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조의 램을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DDR, 뭐 3, 4 다 그런 이제 EDORAM을 바탕으로 한 그런 SRAM들인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12장에서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램, 통칭 램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이 메모리 구조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자원을 갖다가 동시에 접근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거 다 자원 충돌이라고 그러고 데이터 의존성은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봤지만은 R3에 데이터가 들어가서 덧셈을 하려면은 먼저 곱셈이 돼야 되죠. 근데 곱셈이 끝나기 전에는 덧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동작이 명령어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2번 명령이 곱셈이고 3번 명령이 예를 들면 브랜치가 아니고 이게 곱셈이다. 이게 덧셈이다. 그러면은 자 덧셈을 디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덧셈을 하기 위해서 오퍼랜드를 패치해 옵니다. 그 덧셈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직 안 끝났어요. 5번 타이밍에서 덧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곱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곱셈을. 근데 그 다음 명령에서 써놔야겠네. 헷갈리니까. 그 다음 명령에 덧셈을 하기 위해서 패치 인스트럭션 한 다음에
더하기구나. 디코딩에 더하기라고 안 했습니다. 더하기라 해서 패치 오퍼랜드를 해야 되는데, 오퍼랜드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곱셈했던 결과가 오퍼랜드잖아요. 지금 실행 중이에요. 아직 오퍼랜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오퍼랜드 가져올 수 있겠어요? 못 가져오죠? 이런 경우를 데이터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치 오퍼랜드는 이 타이밍에 수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타이밍을 미뤄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인터락을 건다든가, 아니면 이런 오퍼랜드를 갖다가 미리 연산을 미리 한 다음에 포워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바로 오퍼랜드 포워딩입니다. 그게 이제 책에 설명에 잠깐 나와 있긴 한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사실 여러분들이 좀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깨지는 경우,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이 바로 이 브랜치, 즉 분기곤란, 그 다음이 자원 충돌, 그 다음에 데이터 의존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객관식으로 시험 내기 참 좋은 것이죠. 다음 중 파이프라인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은,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말고 나머지 하나겠죠. 또는 다음 중 파이프라인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모두 모은 것은 하면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과거에 기타 시험 많이 나왔고, 최근에 기타 시험에서는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없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이라든가, 심지어 웹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다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아마 지금 기사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최근에 새로 바뀐 기사시험 보니까는, 정보처리 기사시험 보니까는 컴퓨터 구조 과목 없어졌다, 야 신난다,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컴퓨터 구조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면은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쪽에 관련된 그런 기사시험, 정보처리 기사시험 풀기 힘들고, 우리 컴퓨터공학 쪽 계열의 기사시험이요, 정보처리 기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처리 기사는 우리 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컴퓨터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학과에서 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따게 했느냐? 그나마 제일 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사 자격증 못 따면 안 되니까. 그나마 제일 쉬운 걸로 일단 다 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유일한 기사 시험이 아닙니다. 당장 전자계산기 기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설비 기사, 이런 기사 시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컴퓨터 구조가 필수 과목입니다. 차라리 컴퓨터 구조가 필수 과목인 경우가 더 쉬울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런 과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막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루책에 있는 내용대로 나오니까 쉬울 텐데, 지금의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리스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8장에서 리스크 프로세서가 이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스크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 자, 지금 명령어 파이프라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뭐 FI, DA, FO, execution, 이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I, A, E의 세 단계입니다. I 단계는 명령어를 패치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A는 ALU, 뭐 덧셈 빼셈 곱하기 나누기, 이런 ALU 동작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E는 그 명령어가 실행되는 단계예요. 명령어 실행은 물론 ALU 동작을 포함합니다만은 정말 ALU가 딱 돌아가는 동작,
그것만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A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명령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명령어 1, 2, 3, 4가 쭉 있다. 이렇게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I, A, E가 차례대로 수행되면서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되는데, I가 패치된 다음에 A가 수행될 때 그 다음 명령어가 또 패치가 되고, 그리고 익스큐션 될 때, 수행될 때 그 다음 명령어가 A를 동작을 하게 되겠고, 또 그 다음 명령어가 패치되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파이프라인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코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코드 로드 해가지고 어드레스 1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레지스터 1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레지스터 2로 가져와요. 그래서 R1하고 R2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R3에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R3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다시 메모리로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지금 리스크 프로세스에서는 모든 그 데이터는 모든 메모리 접근은 로드와 스토어에서만 사용되고, 연산은 항상 레지스터끼리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이게 수행되는 단계를 본다면은, 자, 로드 되고 있어요. R1이 로드가 됐습니다. R2 로드가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이 더하기입니다. R랑 R2 더하래요. 그래서 AL 동작, ALU가 덧셈을 하는 동작에서 R랑 R2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 R2 로드가 안 끝났어요. 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면 연산이 안 되잖아요. AL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경우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데이터 의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아무 동작 안 하는 명령,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no operation이죠. NOP. no operation 하나 딱 끼워 넣어요. no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동작 안 할 뿐이지 그 자체도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니까 패치하고 L 동작하고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끼워 넣어요.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에다가 하나 더 끼워 넣음으로써 요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덧셈에 AL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단지 클럭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지연된 로드, 지연된 코드, 지연된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원래 이제 딜레이드 로드예요. 원래 이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딜레이드 로드.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지연된 로드라고도 쓰고, 물론 여러분들 만호의 이 컴퓨터 구조 책에도 지연된 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거 다 지연된 코드라고 써요. 이렇게 지연시킨 노프레 명령을 갖고 있도록 코드를 바꿨다, 명령 코드를 바꿨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연된 코드란 말도 씁니다만은 원래는 지연된 로드예요. 책에도 지연된 로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의존성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연된 노드를 사용해 가지고 뭐 하나의 클럭만 손해 보고서는 이제 얼마든지 이 데이터 의존성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본 것처럼 이런 복잡하게 시스크 같이 아주 복잡하게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프로세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리스크 프로세스의 강점으로는 지연된 분기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설명은 지연된 로드고, 이건 지연된 분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메모리로부터 R1으로 데이터가 따라 로드해 와요. 그 다음에 R2를 갖다 증가시킵니다. R1을 증가시키는 R2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레지스터예요. 그 다음에 R3하고 R4를 갖다가 더해요. 그리고 R5에서 R6를 갖다가 뺍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중구난방 하여튼간에 뭐 여러가지 레지스터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번지로 점프하래요. 이런 식으로 차례로 수행되고 있는 그런 명령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자, 아까 이제 그 분기 골라 문제, 자, 로드 수행됩니다. 인크리먼트, R2로 인크리먼트 시키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R3, R4도 역시
덧셈하는데 문제가 없죠. 서로 걸리는 게 없으니까. 빼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를 해요. 브랜치를 하는데, 자, 브랜치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파이프라인에 비는 이런 구간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크도 예외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파이프라인에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에다가 노 오퍼레이션을 갖다 끼워넣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노 오퍼레이션을 끼워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브랜치 X라고 하는 명령이 수행된 다음에야 그 X 번지에 있는 명령어가 폐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두 개의 명령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개의 클럭을 갖다가 이제 더 쓰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게 된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프로그래머는요,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은 뭐 무조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쓴다고 해서 잘 짜는 거 아닙니다.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순서를 갖다가 내가 배열을 하거나 어떤 순서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이 좋은가, 노는 시간이 없게 만들어지는가, 정말 나노초로 할지라도 1나노라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갖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보고 눈이 좋아야지만 잘 보고서는 그런 효율을 갖다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 명령들이나 이 명령은 브랜치하고는 서로 상관없잖아요. 즉 데이터 의존성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기를 먼저 해버려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럼 분기를 하면 분기 명령이 I, A, E가 다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그 다음 명령인 X가 패치될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이 위에서 먼저 수행해야 될 명령들을 갖다가 나중에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노 오퍼레이션 자리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가 빠져나와서 6, 7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2 하고 브랜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dd substitut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 오퍼레이션은 비워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클럭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야 될 게 노 오퍼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8로 끝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지연된 분기라고 합니다. 분기를 갖다가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명령어를 갖다가 뒤로 지연시켜 가지고 분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명령어의 순서를 바꾸려면은 이 명령어 순서 누가 바꿔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짤 수도 있겠지만, 어셈블리로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어셈블리 프로그램 잘 안 짜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순서를 누가 바꿔줘요? 컴파일러가 합니다. 컴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프로그램 갖다 쭉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다 라고,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인공지능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새는 뭐 계란소나 다 인공지능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인공지능이죠.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고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명령어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더 빠르겠다, 그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리스크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리스크 프로세서 전용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시스크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의존성도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실행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컴파일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잘 이용하게 하려면 결국은 컴파일러가 똑똑해야겠죠. 굉장히 인공지능을 갖추는 그런 컴파일러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인공지능 아무나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것도 막 그냥 인공지능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한번 이것도 인공지능 얘기할 수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런 건 인공지능 아니에요. 이건 자동화죠. 그냥 자동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한번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동화가 되는 거하고 인공지능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인공지능이면 말이 안 되죠. 인공지능은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추론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갖다가 사용하면은 이렇게 리스크 파이프라인 같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뭐 이건 컴파일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우리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 프로그램 갖다가 대충 짜도 컴파일러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컴퓨터공학 전공학생이라고 잊지 말아요. 컴파일러 누가 만들죠? 여러분이 만듭니다. 컴파일러 누가 만들겠어요? 컴퓨터공학 한 사람이 만들지. 뭐 전자공학 한 사람이 만들겠어요? 아니면 통신공학 한 사람이 만들겠어요? 수학 한 사람이 만들겠어요? 경제학 한 사람이 만들겠어요? 법학 한 사람이 만들겠어요? 컴파일러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즉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만들려면은 이런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르고서는 컴파일러 못 만듭니다.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이 나쁜 컴파일러 만들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쓰고 결국 버리겠죠. 내가 열심히 컴파일러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만든 컴파일러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안 써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만든 컴파일러 알아주지도 않고, 야 세상 정말 진짜 참 불공평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고 나는 똑똑한데 이 바보 같은 지구인들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겁니다. 바로 남들이 쓰기 좋고 효율이 좋고 그리고 뭔가 이익이 나는 그런 걸 만든다고 왜 안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서는 여러분들 아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는 안 좋은 프로그램 만들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좋은 거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얘기했고 앞으로도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얘기할 겁니다. 반복해서. 뭐 컴퓨터 시스템 구조 같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하는 사람만 알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구조를 제대로 모르면은 프로그래밍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단지 어셈블리 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C나 자바나 심지어 HTML 같은 그런 스크립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다고요?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마 좀 더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고 나면 아마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